교수님 그 자리가 괜찮겠어요? 네,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주로 문화정책, 예술이론 그리고 문화이론 이런 걸 또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세문화정책준비단의 지금 단장으로 맡고 있고 저희 위원들은 지금 총 19분이 참석하시고 계시고 또 분과별 자문위원들 한 4분이 더 추가해서 총 23분이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참여하셨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 문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백가쟁명의 토론회가 있었고 그 내용들이 또 저희 보고서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보고서 만드는 데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고는 다 넘어간 상태고 디자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검수가 되면 아마 12월 말쯤 되면 아마 인쇄물이 나올 거고요. 그 인쇄물은 각 여러분들 계시는 재단이나 또 광역문화재단 연합회나 또 문화원 연합회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문화의 집 연합회 등등에 배포가 될 예정이고 또 PDF 파일로 문화부 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비전 2030의 수립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됐고 출범 중에서 이제 국정과 중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었죠. 그 분야에 이제 문화국가 실현이라고 하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비전 2030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종합적인 문화정책,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창의한국이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 때 벌써 기억이 새로운데 한 14, 15년 전에 만들었었던 그 종합보고서 이후로 최초로 만들어지는 또 국가 문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저희 준비단 전체 회의 22차례 그리고 분과별 현장 토론회 준비단 워크숍 또 지역 분권 100인 집담회 50인 모둠 토론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이 문건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추진 배경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그 과잉 노동 사회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소득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는 성장하고 있는데 살림살이는 국민들 살림살이는 너무 핍박해지는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극복하자라는 게 가장 큰 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혐오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의 그 지역 그다음에 세대 이런 쪽에 너무나 많은 신뢰감이 깨지면서 상호 신뢰를 다시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들 매우 중요하다. 이런 기존에 사실 이런 얘기들은 문화 영역의 중요한 성찰적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있는 문화 정책의 기본적 기조는 이제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좀 더 그 사회적 인식,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광범위한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위원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의 담론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경제 중심적이고 기술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다보스 포럼에서 말했던 클라우드 슈밥조차도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 것인가, 더 진보하게 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의식인데 이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인간의 삶의 질적인 어떤 성장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클라우드 슈밥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었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다 기술 R&D, 기술혁명. 그래서 기술결정론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됐거나 아니면 이걸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경제결정론, 경제중심적으로 흐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문화가 그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문화 비전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혁신을 담아내야 된다. 창의한국에서의 창의는 제가 보는 견지로는 좀 더 부분적이고 좀 더 좀 좁은 의미의 창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콘텐츠의 창의력을 높인다거나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상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 문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그 사회 혁신과 국가의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문화적 관점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좀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 비전의 3대 가치인 창의성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뭐 창의적인 상상력, 창의적인 예술가라는 좁은 개념보다는 사회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논의가 된 것이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문화 비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점에서는 진보 정부 10년 그리고 보수 정부 10년을 딛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가 문화 정책에 많이 개입돼 있었고 또 많이 또 그것이 문화를 위기에 빠뜨리게 됐었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런 진보와 보수 정부의 10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간극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할수록 좀 더 천천히 좀 멀리 내다보고 장기 비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어떤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이 두 가지의 사태와 사건을 문화정책이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또 소명의식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자. 너무 그동안 기본이 무너졌고 수사학과 미사여구만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이런 근본적인 성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문화비전 2030 사람 있는 문화의 패러다임을 저희가 7개로 정했습니다.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로라고 해서 사람과 생명을 먼저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젠더 불평등에서 이제 젠더 평등의 문화로 가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문화 비전 만들었을 때는 이 성평등 문화가 사실 중요한 의제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문화 다양성 안에 세부 과제로 이렇게 담았다가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5월 16일 날 장관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초안을 발표했을 때는 의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문화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회에서 젠더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 굉장히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또 적어도 문화 쪽에서 이 젠더 평등을 먼저 좀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소외를 닫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문화로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단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그 이 제조업 분야나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이 기술 자동화가 되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또 노령화 사회가 접어들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여가 시간을 불가피하게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 버렸는데 가장 좋은 이상적인 사회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술의 도움을 받고 또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감수성을 낳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문화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중심에서 심이 있는 문화로라고 하는 패러다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죠. 재단의 직원들 문화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여가가 있어요? 우리 재단 직원들 일주일에 한 달에 영화 몇 편 보시나요? 공연 몇 번 보나요? 여러분들 일 말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업무 말고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국악 공연이나 영화를 한 달에 얼마나 즐기십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올해 영화를 딱 2편 봤어요. 그것도 보헤미안 랩소디가 요즘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왜 인기가 많나 하고서 본 거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단 직원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 노동자죠. 자기 여가가 없을 정도로 밤마다. 왜 그러냐면 주말에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아마 장관님이 제일 문화적인 소외자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 많이 다니시고 출장 많이 다니다 보면 실제 자기가 쓰고 싶은 시나 아니면 또 즐기고 싶은 문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그 이 일 중심에서 심의 있는 문화로라고 하는 그냥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의식들이 좀 실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입니다.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이지만 중앙 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가야 되는 시대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가 특히 이제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은 많이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독과점 형태가 되어 있고, 또 공정하지 못한 그 산업 현장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상의 문화로 이렇게 7가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저희가 이제 고려해서 이제 문화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화 비전의 3대 가치와 방향 9대 의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치로 치면은 저희가 이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는데요. 제가 문화 정책, 국가 문화 정책에 이렇게 이 흐름을 쭉 지켜보다 보니까 91년에 문화 정책 기조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그 가치는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1년에 문화부가 처음 이제 그 이해령 장관님 그 초대 문화부 장관 했을 때의 그 3대 가치가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7, 8년 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뭐 이렇게 문화적 정책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정책적 사례를 사전에 우리가 알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3가지 가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또 3가지 가치는 또 문화기본법의 기본 이념의 또 3가지 이념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어쨌든 가부장 사회나 또 유교 중심의 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개인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하거나 자기를 의사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또 더더군다나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고 그다음에 또 미투 사건을 겪으면서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자율성의 문제를 조직이 혹은 또 단체가 공동체가 굉장히 억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상당히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율성을 얘기하면 건방지다, 아니면 뭐 조직에서 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율성, 취향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국가가 문화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저희가 자율성의 가치를 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문화 권리의 확대하고 해서 주로 이제 여가 문화, 문화 향수권,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쪽으로 주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은 예술인들의 혹은 문화 종사자들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그들의 노동권, 복지권,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문화의 실현은 그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성평등에 대한 보편적 교육과 보편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차별하고 배제했었던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주류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성계가 문화 안에서 들어왔을 때 주류화되지 못했고 비주류화됐었던 것들을 주류화로 이렇게 좀 더 무게 중심을 올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치는 다양성인데요. 그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개인에 해당되기보다는 공동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이라고 하는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이 공동체 다양성 실현하는 방향 안에 이제 3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그리고 5번째가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그리고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가치인 창의성에는요,
사회 창의성 확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천재적인 예술가를 만들고 또 천만 블록버스를 만든 영화 감독의 창의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자체의 원리가 사회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문화의 영역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 전 영역에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노동 분야, 그리고 복지 분야, 그리고 여성 통일 이런 분야, 즉 사회 분야와 영역이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창의성이 사회 혁신의 중요한 패러다임과 원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역시 마찬가지 세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문화 자원이 갖고 있는 이 요즘은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융합의 역량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 협력. 특히 또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남북 평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서 그 내용들도 많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를 통해서 사회가 창의적으로 혁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도시재생의 문화적 전환이라든지 문화적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 또 창의적인 인력들을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요 9개 의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문화비전 2030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3대 가치, 3대 방향, 9개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이 문화비전 2030의 특징은 뭐냐면 문화부가 갖고 있는 실곡 체계별로 분과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술 정책, 지역 문화 정책, 콘텐츠 정책, 관광 정책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한 대 다 통합시키고 이런 가치와 방향 안으로 다 이렇게 배치시켰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겠고요. 창의한국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그 분과적인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이렇게 체육과 콘텐츠 그다음 예술 이렇게 또 나눠서 갔는데 이번 문화비전 2030은 가치와 방향 중심으로 문화부가 갖고 있는 그 국가 과학 조직을 이 가치별로 이렇게 사업을 재배치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문화비전 2030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한 개인의 문화양속권을 신장하고 이거 마치 이제 유네스코의 무슨 문화선언 같은 그런 슬로건들입니다. 넘어갈까요?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제화로 예술인의 너무 빨리 올려졌네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넘어갈까요? 젠더 평등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로 문화 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고 문화 격차 해소와 자치 행정으로 문화 분권을 실현하며 도시 재생, 갈등 치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문화의 창의성이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며 남북 문화 교류와 글로벌 문화 플랜으로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공정과 번영의 조성을 다지겠다. 개인의 문화 권리 확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할 거고요. 내년 정도쯤에 아마 이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선언하는 그런 선언문이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바르셀로나 도시가 또 시민들의 문화권 선언을 한 게 있죠. 그리고 또 2년 전에 또 서울시가 또 서울시 문화권 선언을 했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권 선언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3년에 인권 정책에서 문화권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은 됐지만 실제로 그게 선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문화권 선언 2030을 선언을 추진해서 2030년까지 국가가 국민의 문화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담고자 하고요. 또 각 지역에서도 광역 단위로 뭐 부산이나 대전이나 충북이나 쪽에서도 또 이렇게 문화권 선언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문화권은 사실은 기본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학자들과 이제 문화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문화권을 이제 기본권으로 이제 빼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제 현재 지금 야당의 뭐 적극적인 반발로 이 헌법 개정이 사실은 이제 현실화되지 못했는데요.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권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자유권이나 평등권하고 똑같이 기본권으로 좀 이렇게 격상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 요인이 많죠. 시간, 거리, 비용, 여건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과 삶의 워라밸이라고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가장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10분 안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들을 요즘 뭐 저 생활 SOC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도서관, 작은 도서관들, 또 자그마한 뭐 미술관들,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작은 규모로 그래서 10분 안에 문화 향수권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 이게 아동을 위한 첫걸음 문화 카드가 이게 발표되고 나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첫걸음 문화 카드로 해서 가족이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카드를 이제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문화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공식적으로 이 첫걸음 문화 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청년을 위한 관광교통 패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는 모든 공연이 10%가 다 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상업적인 공연도 10%를 팔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들도 10%를 팔지 않고, 그 부분을 국가가 요즘 그 문화복지 카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불만은 뭐냐면, 볼만한 문화 공연들은 이 복지 카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뭐 뮤지컬 공연이나 또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복지 카드 쓸 수 없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면은 10% 정도는 팔지 않게 해서 그 10%를 사회적 약자가 먼저 무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서 남은 그것들을 이제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의 조금 적극적인 문화복지 카드 같은 경우 실현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이 워라벨의 시대에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 문화시설 내 아이돌봄 공간의 확대라든지 기타 등등의 또 이런 식의 간접적 서비스를 또 저희가 또 깨알같이 또 만들었어요. 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 동아리 10,000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교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문화예술 교육이 좀 생각보다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이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인데요. 특히 이제 그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와 또 그것을 자기가 주장했을 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같이 이제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지금 초안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에 아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입법화를 위해서 지금 의원실에서 지금 입법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성계하고 이제 문화예술계가 잘 논의를 해서 이 법에 단계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투와 관련된 법을 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또 이 성폭력 관련된 거는 또 여가부의 소속 법률안이기 때문에 그 성폭력, 성평등과 관련된 법제하고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가칭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리와 보호에 관한 법. 지금 현재 가칭 제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아마 1월 정도쯤에 국회에 발의가 되고 12월 말쯤에 공청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안도 제가 지금 TF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조만간 공고가 나시면 한번 관심 있는 분 찾아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이 법률 안에 예술가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을 좀 명시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의 자율성, 문화예술 기관들, 특히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포함해서요, 자율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를 이제 공문법에서 제외해서 위원장은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요. 현재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들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문화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논쟁이 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가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공원법에서 그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부분들을 제외를 시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먼저 지금 논의를 해서 좀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대략적으로 결론은 났고요.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강화가 많이 됩니다. 내년부터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주체가 돼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고용보험 실시가 되고요. 또 예술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그리고 생활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 지원과 관련된 뭐 예술인 복지금고의 신설 문제, 또 각종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예술복지 정책에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크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체육인과 관련해서도 체육인 복지를 확대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세 번째 의제 성평등 문화의 실현인데요. 이게 원래는 없었던 의제입니다. 이게 다양성 의제,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안에 그냥 젠더가 하나의 세부 과제였는데 이제 미투 운동을 겪으면서 장관님께서 또 전격적으로 결정해 주셔가지고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 대표 의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넘어갈까요? 제일 먼저는 이제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술계에서 특히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게 된 성희롱 문제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또 학교 안에서 또 뭐 극단 안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좀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 특히 그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예술계가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여성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성희롱과 관련해서 현재 그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성희롱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다룬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특히 예술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이제 분야별 표준계약서 때 성폭력에 관한 조항들을 마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통해서 문화부 본부 조직 안에 지금 성평등 보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직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국장급 정도로 할 거냐 과장급 정도로 할 거냐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성평등 보호관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지원기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의 여성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서 여성 영화제나 여성 예술제나 관련된 모든 여성 문화 활동들을 또 지원하는 것들을 내용에 담고 있고요. 그 네 번째 의제입니다. 이제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인데요. 넘어갈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기반하는 다양한 예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및 학교에서 교육 기술을 의무화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시키고요. 교재를 개발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문화 다양성이 국제적 수준에서는 사실은 국가 대 국가 간의 문화 다양성이어서 주되게는 사실은 그 정보 격차하고 언어 문제입니다. 사라져가는 언어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사이에 그 정보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화 다양성의 국제적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국내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그거를 차별하는 장애, 젠더, 지역 이런 것들이 인종, 종교, 언어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 언어의 보전 및 진흥을 또 중요한 또 과제로 삼고 있고요. 또 특수 언어, 특히 이제 그 수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 수화라고 안 하고 수어로 합니다. 수화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특수 언어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것들을 좀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또 전통 문화와 관련된 보존과 또 향유, 또 활성화 관련된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전통 예술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대중화뿐만 아니라 이제 보존, 또 문화유산의 확산 이런 것들도 좀 이 정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문화 다양성의 그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좀 더 문화다양성의 원리가 맞게 좀 재개정하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문화다양성의 책임 부서인 문체부가 좀 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강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인데요. 주로 이 부분은 문화 콘텐츠 분야, 관광, 출판 이런 분야의 공정 상생의 원칙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표준계약서 확대, 서명계획의 의무화, 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콘텐츠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가칭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등등의 법제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영화계에서 지금 현재 수직 계열화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제화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정 보수 기준 제도를 도입해서 창작 활동에서 자기 보수를 정확하게 권리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정량화시켜서 그거를 좀 표준화시켜서 보급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와 관련된 또 공정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 또 스포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성희롱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곳이고 굉장히 많은 폭력과 또 이 갑질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숨기고 있는데 특히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합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을 통해서 체육인들을 보호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예술 다양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공공 공연 시설의 기획 기능 활성화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회 쪽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문예회관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 문예회관이 사실 제 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지나치게 대관 중심의 혹은 그 콘텐츠를 그냥 유통하는 중심의 문예회관의 기능만 있었는데 이거를 좀 지역에 있는 문화 단체들이나 조직들, 뭐 극단이 됐던 뭐 음악 그룹이 됐던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좀 공동 제작하는 그런 이 공간으로 문예회관이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거기에 필요한 뭐 극장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회관들이 자체적인 제작 창작 작품을 좀 더 많이 지역의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프랑스 극장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작과 제작 중심의 문예회관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좀 예정하고 있고요. 이제 여섯 번째 의제가 이제 지역 문화분권의 실현인데요. 그래서 30년까지 50여 개 문화도시를 지정을 지금 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통해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2030년까지 5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단지 그냥 문화부의 탑다운 방식의 지정이 아니라 좀 더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 매력 도시를 좀 육성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넘어갈까요? 또 지역에 아무래도 지역 문화가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인력들이 그 안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의 운명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인력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자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중앙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문화 인력들이 지역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저런 지원의 정책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많은 예술가들이 너무 중앙에 몰려 있는 서울 중심에 몰려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양한 어떤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인력들이 좀 골고루 분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문화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서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문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또 문화기관들이 많습니다. 문화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의 문화기관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문화정책, 문화정보와 전담기관을 지정을 해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조사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사업체 창업 활성화.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관광들에 포함해서 그 뭐 관광과 사회적 기업이나 또 조합, 협동조합 이런 걸 문화예술 분야에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이건 뭐 문화부만의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지자체와 또 뭐 이 행자부와 이런 거가 연관해서 해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지역 안에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원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서울에는 지금 S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서울시 문화정책 그 자문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민선 6기 때 만들었던 게 서울시의 S리그 제도인데요. 이 S리그 제도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건데 이 생활체육도 아시다시피 이미 기존의 생활체육협회가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한번 치려면 저를 한 300번 해야 됩니다. 그쪽에. 그리고 웬만큼 탁구 같은 거 한번 시합 한번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아니 3개월 정도 이렇게 탁구장에서 먹고 살아야지만 그때 한번 대전해 줄까 말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의 기득권들이 사실은 생활체육의 확대를 어떤 점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S리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생활체육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한 5개 종목을 지금 S리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지역문화진흥법 안에 있는 지역문화위원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문화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 문화예산을 각 그 광역별로 최소한 문화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 뭐 적어도 10% 정도 이상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또 담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의 협치 문제도 중요하고 관광, 체육, 콘텐츠와 관련된 협치, 지역 협치를 통해서 그 지역과 지역 그리고 도시와 도시, 광역과 광역 사이에 경쟁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네트워크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가지의 의제였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그 7개, 8개, 9개 의제는 이제 창의성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크게 보면은 이 창의성과 관련해서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융합 예술의 관점으로 좀 더 문화 콘텐츠들의 미래를 좀 설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콘텐츠 산업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20년 동안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들이.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김대중 정부의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콘텐츠 정책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부가 이런 IT 기술과 또 창의적인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좀 문화적 관점에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이니셔티브는 과학기술 분야만 갖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경제 분야, 산업 분야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R&D가 올해만 해도 19조 원, 한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문화부가 차지하고 있는 R&D는 800억밖에 안 돼요. 1000억도 안 됩니다. 거의 0.01% 되려나요? 모든 R&D 20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산업 개발 아니면 과학기술 쪽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영국이 했던 사례들, 또 스웨덴이 했던 사례들, 캐나다가 했던 사례들, 호주가 했던 사례들을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 성장 동력에 문화적 콘텐츠가 발전한 나라는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성장 동력에 중요한 어떤 이 동력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문화 콘텐츠의 융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문화 쪽에 R&D 예산이 많이 나와야 된다. 최소한 조 단위로 R&D 예산이 배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R&D라고 하는 거는 요즘 그냥 R&D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새로 다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D, R&BD, 뭐 SD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 분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CD하고 R&PD입니다. R&CD는 Research and Content Development입니다. 그리고 R&PD는
리서치 앤 플랫폼 디벨롭먼트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를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은 콘텐츠 자본주의와 플랫폼 자본주의로 나눠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많이 성장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 이 플랫폼 자본주의는 범용화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가 이걸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저희가 뭐 라인이니 카톡이니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플랫폼에 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이렇게 글로벌한 콘텐츠 플랫폼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게임도 100억 정도 매출 나면요, 구글 안드로이드에 30억을 갖다 바칩니다. 왜 그러냐? 그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30%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거는 융합형 콘텐츠 R&D와 한국형 플랫폼 R&D를 만드는 것이 비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R&D 예산에 문화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교류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와 국제 교류와 관련된 것인데요. 기존의 국제 교류는 주로 선진국 국가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ODA 국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 국제 교류가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ODA 국가가 한 150개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최근에 뭐 신남방 정책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문화가 관련해서 교류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아마장학생이라고 해서 그 아시아 메이저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 아마가 준말인데요, AMA가 그게 지금 한 10년 넘게 진행돼서 지금 졸업생 한 200명을 배출을 했는데 매년마다 20명씩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 200명 되시는 분이 주로 아시아 국가의 ODA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뭐 이런 나라, 스리랑카, 태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저희 학교에 4년간 장학금을, 그러니까 등록금 무료, 어학연수도 무료, 기숙사도 무료, 생활비까지 줍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서 지금 그 나라에 지금 문화부 장관 되신 분도 계시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ODA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이 많습니다. 1년에 한 7억, 8억 정도를 가지고 20명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이 졸업해서 나갔을 때, 제 제자 한 친구는 베트남 문화부가 직접 추천해서 받았던 여학생인데 지금 베트남 문화부에서 지금 핵심적인 자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미국, 유럽 중심 지향적이지 말고 좀 이렇게 그 ODA 국가 중심적으로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한국의 문화들의 어떤 그 앰베서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문화 교류의 협력을 좀 더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긴 한데 좀 설명은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리겠는데,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DMZ 포함한 접경 지역이 우리나라가 그 DMZ는 사실상 4km밖에 안 됩니다. 북한 2km, 남한 2km 해서 이렇게 폭으로 보면, 그러니까 깊이로 보면 4km밖에 안 되지만 폭으로 보면 거의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일종의 접경지대를 평화의 문화의 지대로 만들게 되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유일하고 고유한 그런 문화적 평화지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퍼포먼스와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백령도가 지금 아시다시피 분쟁의 상징이었고 또 남북 갈등의 전쟁의 상징이었는데, 그 백령도를 문화의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 교류와 또 세계 평화와 국제 문화 교류와 관련한 인식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내년쯤 되면 지금 남북 교류도 지금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해결한 다음에 바로 경제적 협력으로 들어갈 것이고, 곧바로 아마 문화 협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어떤 그 갈등 해소에서 경제 사회적 협력으로, 그리고 문화적 협력으로 가는 과정이 길게 잡아도 뭐 5년 안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문화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화의제에 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창의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 단순하게 문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뭔가 좀 더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고, 교육이라든지 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도시나
또 에너지 문제, 생태 문제, 이런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행복하고 삶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술의 창의성과 문화의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문제,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사회혁신 기업들, 이런 부분에 문화적 창의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사실 문화부의 협력만 갖고는 안 되고 사회관계 부처의 부서의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체계에서 보고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새로 제정해야 될 법률, 그리고 개정해야 될 법률 리스트를 다 만들었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개정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제정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일단 먼저 법률과 제정, 법률 개정, 법률 제정 이런 것들을 조금 담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한 사례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들이. 그 다음에 그 협치와 관련해서는 그 이제 참여행정을 구체적으로 문화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문화비전 2030이 만들어지고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마 실행을 할 겁니다. 그 문화비전위원회는 현재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문화기본법에 지금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기본법 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비전위원회를 두고 이 문화비전위원회가 문화비전 2030을 실현하는 주된 조직이 될 것이고요. 문화부 문화장관 산하에 아마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기본법에 있는 그 문화종합기본계획과 문화영향평가를 문화비전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각 그 영역별로 또 좀 더 촘촘하고 다양한 협치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계획이 핵심인데요. 재정 계획은 아직 최종적인 인쇄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화예산 3%를 지금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문화예산이 지금 현재 문화예산이 5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3% 예산을 현재 지금 국가의 예산 증액 대비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최소 18조에서 22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문화예산이 18조에서 22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문화복지의 보편적 실현이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 3% 실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문화부의 본부에서는 사실 기재부와 협의 없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뭐 단장 입장에서는 관철시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문화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문화예산 지금 뭐 2%도 안 되는데 어떻게 3%가 가능하겠냐라고 회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문화복지, 예술인복지, 국민복지가 문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그 창의성의 문화적 R&D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계획들이 예산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산을 늘리는 것들을 좀 명시하려고 하고요. 또 가급적이 문화 재정이 잘 주기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만들었고, 해서 이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보시게 될 거는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아마 문화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좀 더 많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과 또 이렇게 자문과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끼리만 만든 것도 아니고 장관님부터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략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만든 거고, 또 보고서 뒤에는 국민 제안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받은 것들을 또 9개 의제별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한 몇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 그다음에 세부 과제가 거기에 있는 세부 과제가 추진 과제가 한 49개 정도가 되고, 그 49개 세부 과제가 또 한 200개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이 보고서가 향후 2030년까지 창의 한국에 이어서 어떤 문화 정책의 어떤 근본이 되는 어떤 뭐 캐논, 바이블 같은 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인쇄할 때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